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마켓 시그널 진행의 정보경입니다. 기술주 모멘텀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흐름입니다. 관세 발효 이슈에도 시장의 선택은 AI였는데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이 시각 현재 3대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까지 저희랑 같이 확인해 보시죠.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AMD를 중심으로 기술주가 반등하면서 이 시각 현재 러셀을 포함한 뉴욕의 4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두드러지게 유입이 되다 보니까 오늘 특히나 나스닥의 상승폭이 큽니다. 1% 가까이 우리 시각 5시 30분 기준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 이런데 마감까지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마켓 시그널이랑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자금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자금의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인데요. 자, 한눈에 보기에도 오늘은 상승하는 초록색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오늘 섹터의 중심, 아무래도 기술주인데요.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다 보니까 오늘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AMD가 오늘 10% 가까이 장중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반도체 섹터를 봤을 때 섹터 전체의 랠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좀 온도차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브로드컴은 2%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술주가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소비재 쪽으로도 흐름이 좋습니다. 아마존과 테슬라 값이 오르고 있는데 테슬라가 또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AI가 끌어주고 소비주가 받쳐주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술주와 성장주 중심으로 자금이 또 이동을 하다 보니까 오늘 헬스케어와 에너지 쪽은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좀 커다란 이슈들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마켓 무버 이슈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지수 상승을 견인한 건 바로 AMD와 메타의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었는데요. 이 내용 어떤 건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게 되는 AMD와 메타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두 기업이 5년간 600억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메타가 AMD의 AI 칩을 6기가와트 구매하게 되는 건데요. 자, 맞춤형 MI450을 제작하게 되면서 메타 전용의 고성능, 고효율 칩을 공급하게 됩니다. 메타는 AMD 지분 최대 10%를 확보하는 옵션이고요. 성과의 연동화 워런트 구조를 포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순 납품이 아니라 전략적인 동맹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 전략적인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공급망의 다변화가 본격화되는 겁니다. 빅테크와 반도체 지분 연계 구조다 보니까 장기적인 AI 인프라 협력이 이뤄지게 되고요. 메타 입장에서는 AI 투자 1,350억 달러를 확대하면서 공격적으로 인프라를 확장하게 되고요. AMD는 대형 고객을 확보하게 된 거죠. AI 칩 경쟁 구도의 변화 신호로 읽히게 됐습니다. 자, 산업 구도의 변화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엔비디아 독주 체제의 균열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AI 칩 시장이 현재는 단일 강자였지만 양강 구도의 가능성이 좀 커졌고요. AI 인프라 경쟁도 독점 구조에서 다극화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즉, AI 패권 경쟁의 2라운드가 시작되겠다라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좀 반응을 했습니다. AMD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중에는 10% 가까이 급등했고요. 반도체와 AI 테마의 동반 강세가 일어났습니다. 나스닥 상승폭이 커졌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관세와 지정학 리스크를 압도하면서 오늘의 기술주 강세를 이끈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과 더불어서 미국의 2월 소비자 신뢰지수도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이 내용은 또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지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91.2로 나왔는데 예상치도 상회를 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2.2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기대지수는 72로 나왔는데 전월 대비해서 4.8포인트 상승한 거고요. 현재 상황지수는 120으로 소폭 하락한 수치였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을 해볼 건 바로 이 기대지수인데요. 80선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대지수가 80 이하로 나왔을 때 통상 침체 경고 구간이라고 하는데 오늘 보시면 현재 72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경기 둔화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석 포인트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래 비관 심리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경기 급락에 대한 우려도 진정이 됐는데 본격적인 회복 신호로 해석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이런 영향을 줬습니다. AI 모멘텀이 오늘의 장세를 주도했는데 그 가운데 오늘의 지표는 경기 불안을 자극하지는 않았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를 키울 만큼 강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승장에는 부담이 없는 적당히 괜찮은 지표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줄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기대지수 여전히 침체 경계선 아래에 있었지만 비관은 완화됐습니다. AI가 주도하는 시장의 상승 흐름은 유지가 됐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고요. 트럼프의 관세 이슈도 좀 시장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역법 122조를 트럼프가 꺼내들였죠. 24일부터 글로벌 10% 관세를 발효했는데요. 당초에는 15% 인상을 언급했었지만 우선 150일간 10%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AI 관련 호재가 더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관세 이슈는 지수의 방향을 바꿀 정도의 영향은 없었다라고 오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별 종목들은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조민재 앵커와 만나보시죠. 다시 한번 투심이 회복되고 있는 기술주들, 오늘 개별주 이슈들도 긍정적인 것들이 참 많았는데요. 하나씩 보시죠. 가장 먼저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오늘 2% 이상 올랐는데요. 애플이 데스크탑 컴퓨터죠. 이 맥 미니의 일부 생산을 기존 아시아 공장에서 미국 텍사스 공장, 그러니까 안방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이 미국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약속 기억나시죠? 그 약속의 일환인데요. 이 최근에 불거졌었던 트럼프 정부와의 불협화음을 일부 봉합했다는 평가도 나오고요. 무엇보다 그동안 애플을 붙잡아왔었던 관세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 오늘 애플의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테슬라도 간만에 시원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장중에는 2.5%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 테슬라가 자사의 오토파일럿 기술을 허위 광고로 규정한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을 상대로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가만히 있지 않는 테슬라입니다. 덕분에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엔비디아도 오늘 0.67%, AMD가 크게 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상승세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트루이스트가 이번 주에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4분기 실적과 1분기 가이던스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면서 기대감 어린 코멘트를 내보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요.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었습니다. 밤사이에 이 딥시크의 최신 AI 모델이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으로 훈련됐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까지 나오면서 오늘 엔비디아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의 마감가 기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 2.24%, 계속해서 2%가 넘는 상승폭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하루를 마무리 지었고요. 다음으로 테슬라 2.38%, 장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0.68%. 이 정도면 오늘 AMD 관련 큰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하락으로부터 주가를 잘 방어해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오늘 주인공이었던 AMD 그리고 메타, 구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타 오늘 0.13% 올라섰습니다. 메타의 주가 자체에 영향을 미친 소식을 보자면요. 오늘 장 초반에 이 메타가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코인데스크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덕분에 주가가 좀 하락하는 움직임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요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측에서 이 보도를 부인하면서 되려 주가가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0.13% 강보합권에서 이 오늘 거래를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어서 AMD 오늘 나스닥의 주인공이었죠. 8.39%, 장중에는 거의 14%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메타의 앞으로 5년간 최대 600억 달러의 AI 칩을 공급하는 이 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6기가와트 규모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 5천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여기에다가요. 메타가 AMD의 지분 최대 10%를 확보할 수 있는 옵션까지 갖게 됐는데 두 기업이 어느 때보다도 굳건한 AI 동맹을 체결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덕분에 오늘 AMD 큰 폭으로 폭등했고요. 구글은 오늘 조금 내렸습니다. 0.16% 경계감이 조금 서려 있는 모습이었는데 구글이 텍사스주에 400억 달러라는 거금을 들여서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 같았다면 당연히 시장은 이걸 좀 호재로 받아들였겠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좀 다르죠.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AI 투자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가득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들의 마감 상황 바로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메타입니다. 0.32% 강보합 거래를 마무리했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 AMD 8.7%, 장 후반부까지도 견조한 상승세 계속해서 끌고 갔습니다. 이어서 구글 0.19% 다소 아쉬운 모습, 오늘 M7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하락 마감 지었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의 종목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비어 바이오 테크놀로지 25.98% 폭등하는 모습이 나왔네요. 이 전립선암 치료제 임상 1상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 비어 5,500의 임상 1상 결과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잘 나왔다는 소식이 주가를 이끌었고요. 이 대표적인 가전업체죠. 이 월풀은 14% 이상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8억 달러 규모, 이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 1조 원이 넘는 이 규모의 보통주와 예탁증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당연히 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보통주와 예탁증서 발행을 동시에 실시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주식수가 시장에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된다,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하는 소식이었고요. 사운드 하운드 AI 오랜만에 다뤄보는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 이 4.79% 제법 큰 폭으로 올랐는데 AI 비서 세일즈 어시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이 오프라인 매장 직원을 도와주는 AI 비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직원과 고객이 나누는 대화를 AI가 실시간으로 듣고 적절한 상품 그리고 적절한 할인 프로모션을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덕분에 오늘 큰 폭으로 오른 사운드 하운드 AI까지 세 가지 종목 바로 보시죠. 마감가 기준 상황입니다. 비어바이오 테크놀로지는 27.73%, 여전히 두 자릿대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풀, 가전업체는 14% 이상 큰 폭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운드 하운드 AI 6.77%, 요새 AI 어시스턴트의 강력한 이 물결에 따라서 오늘도 기대감 많고 크게 올랐던 크게 올랐던 사운드 하운드 AI였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흐름까지 바로 만나보시죠. 국제유가 0.46%, 소폭이나마 계속해서 진정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배럴당 65달러 선 드디어 좀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란 외무차관이 인터뷰에서 미국과 드디어 합의할 준비가 됐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이런 각종 지정학적 위기가 좀 거치는 모습이고요. 이 때문에 원유 공급 우려가 좀 진정되면서 유가가 자연스럽게 하락했죠. 원달러 환율 오늘도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만 소폭이나마 좀 진정되는 움직임들이 이번 주 들어서 나타나고 있네요. 비트코인은 이 6만 4천 달러 선이 무너진 지 하루 만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0.1% 상승했는데 이 시장 전반에 다시 한번 오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 건 역시 비트코인 반등에 한몫했습니다. 소프트웨어주들이 다시 한번 좀 오늘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AMD를 중심으로 빅테크들도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죠. 덕분에 안전자산에 대한 이런 대표적인 선호 심리를 보여주는 금 가격은 조금 내려갔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사이가 진전이 된 점도 금 가격을 좀 하락으로 이끌었겠죠. 이렇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난 시장, 당연히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인 미국채 수요는 줄고 가격도 내려갔겠죠.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미국채 금리는 장기와 단기 모두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과연 이 3대 지수의 흐름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지 마감 기준 상황 바로 보시죠. 가장 먼저 다우지수 0.76%, 금융주들도 오늘 다시 한번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제외한다면 투심이 살아나는 다우였습니다. 오늘 AMD가 두 자릿대 급등세를 보였었죠. 거기에다가 이 소프트웨어주들도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덕분에 나스닥도 1% 이상 큰 폭으로 올라갔고요. S&P 500 역시 종합적으로 봤을 때 0.7% 견조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 봤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가세요. 머스노 5 출발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오랜만에 견조하게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전방위적으로 호재들이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가장 먼저 매크로도 좋았고요. 관세 이슈도 진정이 됐었고 나스닥 속을 썩였었던 소프트웨어주들도 반등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AMD가 마지막에 한 방을 날려주면서 나스닥이 1% 상승했죠.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의 상승 출발을 이끌었던 건 역시나 이 소비 지표였습니다. 소비 지표가 상당히 잘 나와줬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경기 체감도를 보여주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2월 들어 개선됐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발표에 따르면 2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91.1로 전월보다 2.2포인트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도 웃돌았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지수는 120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향후 6개월의 전망을 반영하는 기대 지수가 72로 4.8포인트 오르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기대 지수는 여전히 경기 침체 경고선인 80을 밑돌고 있는데요. 고용 지표도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였습니다. ADP에 따르면 최근 4주간 민간 고용은 주평균 12,750명 증가하면서 4주 연속 늘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던 것도 이런 최악은 피했다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데요. 투자자들은 경기 급냉보다는 완만한 둔화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 초에 시장을 크게 잡고 흔들었었던 관세 이슈도 진정이 됐는데요. 여기에다가 오히려 이번에 나온 관세 위법 판결이 시장 전체에는 플러스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전면적 글로벌 관세가 미국 동부 시간 기준 0시 1분부터 발효됐습니다. 앞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5%의 일괄 관세를 즉시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시행된 세율은 단 10%에 그쳤는데요. 당국이 공개한 세관 공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추가 10% 종가세로 별도 면제 품목을 제외한 전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됩니다. 시장이 당초 15% 인상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실제 세율이 10%에 머물면서 충격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여기에 현지 시각으로 23일 물류기업 페덱스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첫 관세 환급 소송까지 제기했는데요. 대법원의 이번 상호 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기업들의 총 환급 요구액은 1,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환급액이 기업들의 관세로 인한 비용을 상쇄하고 더 나아가서 시장 전체의 유동성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감에 오늘 관련 기업들이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섹터별 흐름도 괜찮았죠. 특히나 이 소프트웨어주가 오랜만에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 계기가 다름 아닌 지금까지 이 소프트웨어주들의 이 병을 줬었던 엔트로픽이었습니다. 밤사이 미국 소프트웨어주가 인공지능 스타트업 엔트로픽의 파트너십 발표를 계기로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엔트로픽이 자사 AI 클로드 기반 플러그인을 공개를 하면서 세일즈포스의 슬랙, 도큐사인, 팩트셋, 인투이트 등과 협력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모두 공통적으로 최근 AI에게 대체될 수 있다는 위협에 주가가 급락했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죠. 엔트로픽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투자은행 업무와 자산관리, 인사관리 등 기업용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은 0.4%에서 많게는 5% 이상 상승했고 S&P 소프트웨어 서비스 지수도 1% 이상 올랐습니다. 전날 13% 이상 급락했던 IBM도 3% 반등에 성공하면서 투심이 다소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이 IBM이 자체 AI 기반 도구를 개발 중이라고 방어에 나서면서 다시 기대감이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최근 엔트로픽 AI가 촉발했던 소프트웨어 종말론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고요. 아직까지는 AI 모델이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전체 워크플로우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I가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걱정 어린 시각이 지난주까지 팽배했다면 이제는 AI와 소프트웨어가 서로 협력하면서 생산성을 더욱 끌어올릴 것이다. 이런 기대 어린 전망으로 시장의 평가가 뒤집힌 하루였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좁혀서 개별주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역시나 오늘 나스닥의 주인공은 AMD였죠. 장중에 AMD가 14% 가까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로 메타와 손을 잡고 본격적인 AI 동맹을 구축했기 때문이죠. 미국 반도체 기업 AMD가 메타 플랫폼스와 최대 600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5년, 공급 물량은 총 6기가와트인데요. 미국 500만 가구의 연간 전력 사용량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AMD는 차세대 칩 MI450을 기반으로 메타의 맞춤형 제품을 설계해서 우선 1기가와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AI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추론 작업에 최적화된 칩이라는 점이 강조가 됐고요. 눈에 띄는 부분은 계약 구조인데요. 메타는 최대 1억 6천만 주 규모의 신주 인수권을 확보했고 조건이 충족된다면 AMD 지분 약 10%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메타가 단순한 고객을 넘어서 AMD의 지분 최대 10%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칩을 사는 수준이 아니라 AMD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베팅하는 전략적 동맹을 맺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에 AMD의 주가는 장중 14% 급등했고요. 이 메타는 올해 AI 인프라 투자 규모를 1,350억 달러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엔비디아에 이어서 AMD까지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모습이죠. 다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칩 구매와 지분 확보가 결합된 이른바 순환 구조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씩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테슬라도 간만에 2.5% 가까이 장중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요즘 들어서 이 허위 광고에 대한 논란들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테슬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네요. 테슬라가 자사의 오토파일럿 기술을 허위 광고로 규정한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을 상대로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과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이 소비자를 오도하게 만들었다는 이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운전자 없이 주행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들이 혼동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건데요. 또 해당 명칭을 수년간 사용해온 만큼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앞서서 5일간의 행정청문 끝에 행정법 판사는 해당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서 이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테슬라는 마케팅 문구 수정 명령을 이행했습니다만 현재 FSD에 감독하에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또 판매 방식도 구독 모델로 전환이 됐죠. 하지만 테슬라는 이런 시정 조치와는 별개로 허위 광고라는 공식 판단 자체를 기록에서 삭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로보택시와 완전 자율주행 사업 확장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해당 판단이 기업 가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이 한편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 역시 FSD 관련 다수 사고를 근거로 대규모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를 둘러싼 법적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AMD의 강력한 한방에 소프트웨어 투심도 회복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관세와 매크로 이슈 등 큼직큼직한 이슈들도 오늘 호재가 나왔었던 하루였습니다. 이 덕분에 3대 지수가 오늘 다시 한번 반등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밤사이에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이슈 보고 왔습니다. 월가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월가 시그널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 흐름 좀 어땠는지 확인해 보면서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위험 선호가 좀 다시 살아나는 하루였습니다. AI 모멘텀으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 섹터 매수세가 좀 두드러졌고 반도체 내부에서는 온도차도 있었고요. 에너지나 헬스케어 쪽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위원님은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사실 근데 요즘에 주인공이 우리나라 국장이라 어제도 보셨죠. 제가 얘기 드린 대로 미국장이 뭐 어떻게나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진군해버리죠. 그러니까 장 초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를 보일 때 결정적인 매수의 기회였죠. 결국에 100만 닉스와 20만 전자 도달됐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국장이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약간 변수가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 장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장의 변화를 얘기해야 되니까 하는 것인데 네.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이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고요. 근데 이제 브로드콤과 팔란티어는 약세를 보였고 우리 오라클 가장 파이나인에서 좀 아쉬웠던 종목이 일단 반등을 세게 했습니다. 3% 넘는 반등했고요. 자,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에서는 애플이 돋보였거든요. 물론 테슬라도 있지만 네. 애플이 그동안 사실 이 인공지능 씬에서 뒤처졌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별다른 모멘텀이 없지 않느냐 했는데 중국에서 그 테슬라의 그 점유율은 떨어지는데 애플 아이폰의 점유율은 계속 올라가면서
화웨이나 샤오미의 어떤 그 공격을 방어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애플 아이폰에 대한 충성도는 이 어떤 뭐 국경이라던가 정치적 성향이라던가 이념도 넘어서 버리는구나. 그 정도로 강력함이 지금 저기가 됐거든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피지컬로 이겨버린다. 애플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AI가 또 어떤 식으로 애플의 아이폰에서 꽃을 피울지 모르기 때문에 애플이 아이폰 말고는 뭐 AI 씬에서 완전 지쳐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애플의 저력을 무시하는 얘기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변화란 게 뭐냐? 그동안 강했던 이 저장 장치 쪽에서 마이너스가 나타났다는. 네. 뭐 이게 어떤 변수를 작용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장이 너무 강해서 저는 솔직히 걱정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약세를 보였고요. 뭐 0.70이긴 하지만. 그리고 강하게 약세가 들어온 거는 역시 하드웨어, 지금 그 낸드 플래시 3사. 하드웨어 SSD로 해야겠죠. 낸드 플래시가 결국 SSD 안에 컨트롤러랑 낸드 플래시가 같이 탑재되어서 컴퓨터 이런 데 탑재가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랑 SSD 관련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른바 스토리지 3사라고 이름 붙었던 그것들이 동일하게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샌디스크, 그다음에 웨스턴 디지털, 이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전부 다 3대 이 스토리지 3사가 약세를 보였고 샌디스크 4.18% 급락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메모리 반도체 쪽의 약세가 우리나라 장에 어떤 뭐 브레이크 요소가 될런지 그게 하나의 변수인 것 같습니다. 네, 뭐 M7 종목 오랜만에 대부분 강세를 보였고 애플도 눈에 띄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또 시장이 굉장히 주목했던 건 AMD의 급등이었잖아요. 그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AMD의 급등이 일단 매그니피센트 7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AMD가 매그니피센트 7에 속하진 못하지만 엔비디아의 어떤 그림자 같은 종목이잖아요. 물론 엔비디아의 그림자라고 하면 브로드컴도 들 수 있지만 그 그림자란 얘기는 뒤에서 쫓아가면서 브로드컴이 계속 맞춤형 커스터마이징식으로 나가면서 그 범용 시장의 빈틈을 뚫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림자라고 하는데 엔비디아랑 어떤 결이 가장 비슷하면서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AMD죠. 그래서 둘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와 AMD가 내놓는 칩의 경쟁, 그리고 리사수 언니랑 젠순왕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그 비전들, 그런 것들이 같이 항상 공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AMD가 뭐 좋은 모습을 보이거나 좋은 스펙의 칩을 내놓으면 엔비디아도 같이 가는 어떤 동행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MD의 강세가 매그니피센트 7의 강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AMD 중심으로 좀 기술주가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머스트노우 5에서도 저희가 얘기해 드렸듯이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좀 반등이 나와서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소프트웨어 쪽도 반등이었고 그리고 그 변화는 아까 메모리 반도체 쪽의 약세인데 변하지 않는 것은 또 있었습니다. 샌디스크를 포함해서 스토리지 3사가 초강세를 보이다가 약세로 전환한 것은 변화였는데 여전히 강한 부분은 전력과 기계였습니다. 어제 메모리 반도체가 약간 주춤거렸음에도 불구하고 GE 버노바가 속한 이 전력 섹터랑 캐터필러가 속한 전력 및 기계 섹터는 죽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가장 마지막에 해전 여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 엔비디아나 AMD가 그 주도로 하는 슈퍼칩, 그러니까 GPU 경쟁에서 메모리 반도체, GPU 옆에 둘러싸고 있는 게 HBM이거든요. 그 HBM도 저장 장치로 모자르니까 낸드 플래시까지 땡겨온 건데 그 저장 장치 쪽에서 약간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여전히 그 뒤에 가장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의 어떤 상위 단계,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전력과 기계 이런 부분은 여전히 수급에서 굉장히 강력함을 어제 나타냈습니다. 그게 조금 차이점이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에는 이 지금 GE 버노바 같은 전력업체라든가 캐터필러 같은 기계업체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효성중업, LS 일렉트릭 같은 이 3사가 계속해서 진군을 하면서 시가총액을 높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HD 현대건설 기계라든가 이런 기계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 이강이 조금 흔들린다고 하면은 저런 부분에서 강세가 유지가 되면서 좀 뒷받침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뉴욕 증시의 마감 특징 상황 살펴보면서 좀 우리 시장에 영향 줄 수 있는 종목까지도 살짝 살펴봤고요. 이제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키워드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히트맵 통해서 애플이 2% 넘게 오른 거 같이 확인을 하셨는데 미국 제조업 부활의 신호탄입니다. 애플이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돌린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애플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제가 애플 아이폰을 쓰질 않거든요.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네. 근데 보면은 굉장히 예뻐요. 솔직히 말해서. 되게 디자인도 그렇고 예쁜데 사용에 대한 불편성 때문에 저는 항상 삼성을 썼기 때문에 안 쓰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을 워낙에 쓰면 우리나라에서 워낙 갈라치기를 하기 때문에 아시죠? 무슨 서로 무슨 앱등이니 뭐니 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갈라치기를 해도 네. 제가 삼성 진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애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삼성 그 진영. 정도라는 거죠. 네. 애플을 쓰지도 않고 옆에서 보는 사람이고 워낙에 우리 갈라치기 하는 한국에 살면서도 애플을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제미나이니 챗GPT니 이런 거를 못 만들어서 시리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네. 그냥 받아들인 것도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기 현실을 인지하고 그래 그럼 우리 구글 제미나이 탑재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가는 어떤 시너지를 효과를 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애플이 지금 TSMC의 최대 고객입니다. 엔비디아가 그렇게 GPU 생산 라인을 확보해달라고 해도 네. TSMC의 1위의 고객사는 애플이에요. 네. 그 정도로 TSMC의 굉장히 중요한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애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겠고요. 네. 트럼프의 입김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권 초기부터 애플 팀쿡 얼마나 괴롭혔는지 트럼프가 계속 입에 달고 살지 않았습니까? 팀쿡한테 나 오늘도 전화했다. 미국으로 공장 옮기라고. 네. 왜냐하면 중국에 공장이 있다가 중국을 뭐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인도로 갔더니 인도가 중국하고 그 갈라치기를 해서 트럼프가 데려오려고 했더니 브릭스랑 같이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도 안 된다고 팀쿡한테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갈 데가 없으니 왜냐면 인도의 공장을 확충하고 있었거든요. 확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거를 중단하라고 하니까 팀쿡도 굉장히 곤란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 공장을 옮기기 시작하고 있다. 조금씩. 네. 지금 가장 최근 소식이 휴스턴에 네. 공장 운영을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뭘 생산할 거냐면은 맥미니를 생산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해 말부터 설립되는 최첨단 제조센터에서는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이 후계자들을 양성하는 이런 것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애플의 팀 쿡이 말을 했습니다. 수천 개의 일자리를 휴스턴 사업에서 창출할 거고 미국 제조업의 미래에 깊이 헌신하고 있을 거고 올해 말부터 맥미니 생산과 함께 우리 입지를 휴스턴에서 크게 확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물론 립 서비스라고만 생각은 안 돼요. 네. 물론 젠스상조차도 트럼프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서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뭐 아부 아닌 아부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팀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격이 고다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애플이 미국 기지로 생산량을 다 옮기고 생산실을 옮기는 게 네. 애플에 대해서 무조건 뭐 안 좋은 얘기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애플이 미국 내 생산도 AI 서버 투자도 좀 동시에 키우면서 제조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폰 500만 원인데 누가 사겠냐 그런 얘기를 한 거였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중국에서도 드러난 걸 보면 테슬라는 지금 비알이나 이런 데 뒤쳐서 점유율이 깎이고 있는데 네. 애플의 아이폰은 굉장히 지금 판매량이 좋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도 경쟁력이 굉장히 좋고 투축력도가 탁월하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본 것처럼 만약에 뭐 500만 원은 안 가겠죠. 근데 가격을 올리더라도 제가 보기에 떠날까 싶습니다. 네, 어제 히트맵에서도 좀 애플의 초록불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섹터에서 움직임 어땠는지 좀 네, 얘기 좀 초록색의 해주시죠. 밝기가 밝을수록 이제 네. 강세가 강한 거고 가장 밝은 거는 3% 이상이면 가장 강해서 그렇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가 3.42 올라서 가장 밝은 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애플도 2.32% 올랐습니다. 상당히 밝았습니다. 네, 애플도. 그래서 애플이 지금 3강이잖아요. 시가총액 상위로 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경쟁인데 지금 엔비디아가 조금 주춤거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조금 주춤거렸거든요. 이 사이에서 애플이 오히려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네. 지금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다 뭐에 걸려있냐면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이 슈퍼칩 말고 그 다음에 HBM 같은 저장자치 쪽으로 이 어떻게 보면 요 주도권이 넘어갔어요. 근데 애플은 아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강하게 갈 때는 두각을 못 나타냈지만 네. 지금 오히려 그쪽이 죽으니까 죽은 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경쟁하는데 이 지금 경쟁 사이에서 힘든 것이고
아마존이라던가 지금 그 사이에서 구글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이 아마존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칩을 개발하는 거 그 경쟁에서 이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애플은 솔직히 경쟁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럼 뭐 흐름이 좀 어땠는지 차트상에서는 좀 어떤 움직임이 보였나요? 네, 애플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빠진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빠진 게 없는 게 그냥 작년 한 4월 달, 5월 달, 봄이죠. 봄부터죠. 봄부터 그냥 쭉 올라왔다가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290달러 수준, 300달러 전에서 고점을 약간 낮춘 다음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과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잖아요. 네. 이 좁혀지고 있는 부분이 결국 어디론가 결정할 때가 옵니다. 그 수렴형이 어디로 탈출하느냐. 근데 이제 수렴형이 탈출할 수 있는 확률은 어제랑 얘기랑 똑같아요. 그 전의 모습이 어땠는가. 올라간 다음에 수렴형. 혹은 어제 말한 대로 올라간 다음에 행보. 그거는 확률적으로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뭐 상승 수렴형이라든가 상승 깃발형이라고도 지금 보여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웅크리면 굉장히 방어 자세가 취해지잖아요. 격투기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몸이 넓게 이게 팍탁 퍼져 이렇게 때려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너무 때릴 위크 포지션이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수렴형이 지금 계속해서 에너지 응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272달러 정도에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계속 좁혀지고 있어요. 위아래가. 260달러와 280달러 사이에 20달러 간격으로 점점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위로 탈출을 한다면 다시 한번 290달러, 300달러에 도전해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17개 분기 중에 17개 분기의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한 괴력의 종목을 보셨는데 애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네요. 애플도 17개 분기 동안 16개 분기에서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대단하죠. 자, 1월 30일 날 2026년도 1분기 실적 나왔는데 매출액이 138.1 빌리언 달러 예상이었는데 144.76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4.09% 서프라이즈죠. EPS는 주당 2.66이었는데 2.84가 실제로 나오면서 6.77% 상승, 어닝 서프라이즈 컨센서스 상회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컨센서스 바로 컨센서스 보시죠. 보겠습니다. 컨센서스는 300달러가 넘고 있네요. 307.55달러인데 현 주가 대비 12.84 정도 오르면 도달됩니다. 뭐 12.84면 크게 뭐 높아 보이지도 않은데요, 사실. 그리고 의견은 27개 의견인데 17바이의 9홀드로 스트롱 바이까지는 못 가고 모더레이트 바이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의견이 300달러를 넘고 있는데 주가는 12%, 13% 정도만 오르면 되기 때문에 크게 목표 주가가 높아 보이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AI 인프라 확대, 또 미국 생산 전환, 이렇게 정책 수요와 공급망 재편을 동시에 노리고 있는 애플인데 자, 그렇다면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섹터와 종목들도 궁금해집니다. 뭐 IT 하드웨어 쪽, AI 인프라 쪽,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종목 위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삼성전기가 깜짝 그 상승 쇼를 펼치면서 날아갔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공식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공식이 뭐 주식시장에는 없다. 그거는 어떤 시세에 대한 얘기에 그런 거고 뭐 100%가 없으니까 오른다 내린다. 아까 제가 무슨 상승 수렴형이니 상승 깃발형이 위로 돌파될 확률이 높다 이러는데 100%는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밴더의 어떤 이 지금 그 저기 퍼센트지기 때문에 그냥 100%입니다. 뭐냐면 삼성전자의 갤럭시를 만드는 부품 회사는 삼성전기고 애플의 아이폰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LG노텍이에요. 이거는 뭐 밴더가 굉장히 확정적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아이폰 수혜주는 LG노텍, 갤럭시 수혜주는 삼성전기예요. 근데 삼성전기가 날아간 게 갤럭시에 들어가는 MLCC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전장용으로 포트폴리오가 확대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급등한 거거든요. 이 지금 요 뭐 LG노텍은 그런 부분은 없는데 물론 LG전자가 지금 약간 피지컬 AI가 붙어서 날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부분도 약간 이 지금 그 들어 올리려고 하는 그 수급에 도움이 되는데 일단 아이폰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뭐 아니면 부품을 제공하는 이 LG 이노텍 또 삼성전기가 간 것처럼 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가고 삼성전기 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움직이던 절대 우리나라에서 LG자 들어가면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비아냥까지 받았던 LG전자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LG전자, LG이노텍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애플의 미국 생산 확대와 AI 서버 증설 흐름으로 오늘 키워드 애플로 정해주셨는데 LG 이노텍으로도 오늘 좀 동반 강세 흐름 시그널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시그널 키워드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AI가 여행을 바꿔도 결국 플랫폼이 이기는 걸까요? 월가가 다시 한번 온라인 여행사를 선택한 모습인데 오늘 두 번째 키워드로는 부킹홀딩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네, 저번에 그 호텔 섹터 신고가 한 거 얘기 드렸잖아요. 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뭐 인터컨티넨탈 네네. 그룹, 힐튼 월드 와이드 홀딩스 다 신고가 갔거든요. 근데 그 배경이 이번에 지금 뭐 동계 올림픽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미국에서 하계 올림픽과 월드컵이 같이 열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지금 자산 가격의 상승이 있죠. 금이던 뭐 저기 주식이던 다 오르니까 이 자산 가격의 상승을 이 바탕으로 해서 호텔이나 여행, 크루즈를 즐기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도 지금 같이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주의 신고가에 이어서 어제는 부킹 홀딩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에어비앤비 뭐 이런 회사들이 있죠. 익스피디아 이런 것들이 다 급등했습니다. 다 잘 갔네요. 3% 후반에서 4% 후반까지 강력한 모습을 지금 보였고요. 확실한 시그널 같습니다. 네, 뭐 익스피디아, 부킹홀딩스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해서 예약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강세를 띄었고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또 화두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소프트웨어 약세가 네. 클로드 코가 출시가 되면서 기업형 구독 서비스들 어떻게 하냐 이 얘기잖아요. 여행도 마찬가지거든요. 온라인 여행 플랫폼으로 많이 바뀌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야놀자나 이런 모텔 서비스 하던 업체들이 굉장히 온라인 여행사 플랫폼으로 떠오르면서 기존의 하나투어나 모드투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투어도 뭐 2.0 해가지고 막 그런 걸 내놓고 하고 있는데 옛날에 패키지 위주로 가다가 사고도 많이 터지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빅뱅이 붙는 건데 여기 AI 서비스까지 들어온 거예요. 챗GPT나 제미나이하고 대화를 하면서 네. 거기 그냥 여행 상품이 만약 얹혀져 있으면 거기서 여행 상품 구매를 하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행사나 호텔이 직접적으로 이런 OTA를 안 통하고 직판매를 하는 예를 들어 메리어트 본보이나 이런 게 지금 대표적이거든요. 그런 걸로 네. 하나 꼬시는 게 있고요. 다이렉트로. 네. 그다음에 온라인 여행사 말고 또 AI가 들어와요. 지금 이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근데 아까 나온 얘기는 이런 얘기죠. 모건 스탠리의 브라이언 노악 애널리스트가 한 말인데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AI가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위협을 하더라도 부킹홀딩스나 익스피디아 같은 요 여행자나 그동안에 빅데이터가 많이 쌓인 업체들의 해자는 유지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킹홀딩스랑 합쳐서 OTA까지 온라인 여행 플랫폼까지 2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에이전트 서비스라고 하죠. 요즘 AI 에이전트가 나와서 비서처럼 계획 세워주고 여행 계획 짜주고 상품 구매하고 다 해줘버려요. 네. 그 위협에서 부킹홀딩스 같은 게 타격을 입지 않을까 네, 네. 했는데 이분은 여전히 부킹홀딩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 그거는 우려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를 6,150달러에서 5,500달러로 낮추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의견은 비중 확대로 올려놓고 목표 주가를 낮추는 약간 이상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차트를 좀 바로 봐볼까요? 네, 차트를 보겠습니다. 장기 그리고 경쟁력을 좀 강하게 봤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최근에 보세요? 주가는 좀 급락을 했어요. 호텔주들은 지금 신고가를 갔는데 여행주들은 일단 밑으로 파고드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주당 가격이 4,000달러인 게 놀랍지 않습니까? 한 주당 가격이 무려 4,000달러예요, 여러분들. 그러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밑단의 고점과 고점을 윗단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과 밑단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에서 보시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돌파가 돼서 밑으로 저기 붕괴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네. 아까랑 정반대죠, 여러분들. 네. 애플은 어떻게 하고 있죠? 계속 움직임을 축소하면서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에너지가 발산돼 버린 거. 아까 전에 제가 말한 대로 몸이 다 펴져 있는 상태예요. 네, 공격당할 네. 곳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 펼쳐지면 밑에가 붕괴가 일어나는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또 두 가지가 있겠죠. 위로 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밑으로 갔을 때도 이렇게 되면은 하락의 단계가 밑으로 하나 더 터널이 생기던가 아니면은 오버해서 하락을 한 거죠. 그러면은 금방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복귀하려는 신호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4,200달러입니다. 4,200달러 위로 빨리 회귀를 해서
아까 애플처럼 이제 수렴 명의 모습을 갖춰서 다시 위로 가려는 어떤 모습을 지금 마련해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은 굉장히 이동평균선들이랑 뭐 추세선들이랑 이런 것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네. 모일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200달러 선 네, 중요하다고 그걸 돌파해놓고 하셨고. 일단 모여지는 시간까지 필요합니다. 네. 가격적인 조정도 있는데 기간 조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두 개가 다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실적이랑 부킹홀딩스 컨센서스도 실적 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부킹홀딩스 실적이 좋아요. 얘도 지금 17개 분기 동안 얘도 15개 분기에서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좋죠. 그러네요. 자, 그리고 2월 19일 최근에 2025년도 4분기 실적 발표했죠. 6.12 빌리언 달러 매출 예상이었는데 6.35 빌리언 달러 나와서 3.68 상회했고요. 그리고 주당 48.49. 와, 돈 많이 버네요. 주당 48.49가 네. 예상되는데 48.80 나오면서 이것도 0.64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부킹홀딩스 실적이 좋고요. 그리고 시장의 컨센서스가 워낙 강력하거든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이게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종합된 평균 의견이에요. 컨센서스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이야, 굉장하네요. 시장의 평균의 네. 합의치를 얘기한 거예요. 합의된 평균치를. 네. 근데 그 평균치가 무려 5,828.04달러거든요. 현재 주가로부터 50.56% 업사이드가 나옵니다. 와. 그리고 의견도 강력한 게 27개 의견 중에 21바의 6홀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의견이 강력하고 아까 모건 스탠리의 노악 애널리스트도 이 지금 인공지능 신에 대한 침투가 있겠지만 부킹홀딩스의 그 어떤 헤게모니 강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기술적인 훼손이 이게 하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나면 5,000달러를 다시 한번 가는 흐름이 천천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행 알겠습니다. 좋아하시고 호텔 좋아하시는 분들 여행 호텔주들의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뭐 AI가 붙어도 결국 좀 고객 데이터를 준 플랫폼이 돈을 번다는 논리로 읽히는데 그렇다면 시그널 받을 종목 아무래도 국내 여행주 중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 뭐 이런 기존의 저는 강자들을 아직도 저기 뭐 헤게모니를 보고 있거든요. 네. 모두 투어 뭐 하나 투어도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처음부터 오프라인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까 야놀자나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강세를 띠는 것이 침투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업체들의 강세는 계속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OTA 플랫폼의 재평가 흐름 속에서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국내 여행주 수급 유입 가능성 시그널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탑피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굉장히 강력한 인사이트가 또 새롭게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언론사에서 가져오셨을까요? 예, 우리가 뭐 많이 소개드렸지만 지금 캐나다에서 60조짜리 잠수함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오션과 관련된 현대차가 이제 캐나다에 그 수소 연료 전지 분야에 대해서 새로 이제 제안을 했고 MOU를 체결했다는 블룸버그 뉴스입니다. 네, 이 역대급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수주전이죠. 자세한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이 잠수함 수주 전에 새롭게 이제 현대차 측이 강력한 카드 한 가지를 꺼냈다는 건데 네트워크 회랑이 뭐고 좀 자세한 이야기가 뭔지 궁금하네요.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뭐 저희 코너를 쭉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나다는 단순하게 60조짜리 잠수함 국방 외교에 국한하지 않고 이거를 갖다 매개로 해서 레버리지를 삼아서 캐나다의 국가 경제를 갖다가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환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에게, 우리나라에게 야, 너네 다 완성차 괜찮잖아. 완성차 우리나라 공장에 짓든가 좀 꽤 확장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티스앤크루프도 역시 거의 발맞춰서 독일 정부가 폭스바겐을 동원해서 그 캐나다 정부에다 제안을 한 것이고 우리나라도 현대차가 있으니까 현대차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의선 회장이 이 일환으로 그 바쁜 와중에 캐나다까지 이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캐나다에다가 또 공장을 짓는 것은 여러모로 좀 부담스럽고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쵸. 이미 미국을 비롯해 멕시코에도 있고 전 세계에 이렇게 밸류체인을 완성차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데 추가로 캐나다 공장 짓는 것은 부담스럽다. 하지만 정부의 요청도 있고 그러니까 이 대안으로 오늘 말씀드린 캐나다에다가 그 수소연료 전지. 그러니까 사실은 정의선 회장도 이 분야에 또 강점을 갖고 오랫동안 추진해 왔거든요. 수소연료 전지 분야에 대해서 인프라를 깔아주겠다라고 이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캐나다 입장에서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수소연료 전지라는 거는 새로운 어떤 게 디젤이 내연기관차가 아닌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 점도 또 만족스럽고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새로운 제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캐나다 측에서 줄기차게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산업 기여도인데 우리나라는 이 산업 기여도를 좀 어떻게 충족을 하고 있을까요? 예, 오늘 말씀드린 이제 현대차는 수소연료 전지 분야를 갖다 캐나다에 새로 깔아주겠다는 것이 제안이고 두 번째는 대한항공도 역시 항공기 제작을 하고 있는데 네. 캐나다의 항공기 분야가 이제 롬바르디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협력 관계에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더 협력을 더 강화하자라는 맥락으로 대한항공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캐나다가 요구한 것에 어느 정도 충족을 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LG 에너솔루션이 갖고 있는 캐나다 공장이 있습니다. 네. 캐나다 공장이 있는데 우리가 다 주지하다시피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전체적으로 전기차가 엄청난 철퇴를 맞지 않았습니까? 전기차가 잘 돼야지 배터리도 사실은 부응할 수 있는데 전기차 잘 안 되니까 LG는 솔루션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LG는 솔루션 입장에서는 캐나다 공장 갖다 셧다운하고 싶지만 사실은 이번 일이 있기 때문에 셧다운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고용을 갖다가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점 역시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지면 민심이 안 좋아지고 네. 민심이 안 좋아지면 캐나다 겨우 투표로 움직이는 국가이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도 이 점도 사실은 되게 기묘하게 작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캐나다 산업 전반에 얼만큼의 기여도를 해주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이야기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최종 후보팀이 여기 보시다시피 두 팀이 준비가 되어 있죠. 우리 팀, 한화, HD 현대, 그다음에 독일의 이 티센크루프 그룹. 과연 이 두 팀 중에서 지금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대표님께서는 어느 팀이라고 보세요? 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본다면 사실은 이제 독일 기업이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는 이게 잠수함, 외교, 안보, 국방에 관련된 분야인데 네. 결국 캐나다는 독일과 같은 나토 회원국입니다. 나토 회원국이다 보니까 네. 잠수함을 갖다 12척을 갖다 대서양이나 깔아놨을 때 나토랑 원래 기존에 주고받았던 프로토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도 결국은 티센크루프가 우리보다 한 발, 두 발 앞서갔다 보시면 되겠고 또 다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럽이 전체적으로 군수 물자를 갖다 조달하는 세이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이니까 사실은 유리한 동시에 작년 12월에 세이프 프로그램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점 역시 캐나다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더 두 발 더 앞서 나갔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현대차가 연료전지 사업을 갖다 네트워크를 깔아주겠다 했다는 것은 캐나다 역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일말의 미련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되겠고 그래서 오늘 이것이 없었으면 캐나다 잠수함 수준에서 우리는 완전히 낙오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래도 일말의 불씨를 살릴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안보까지 엮여있는 문제라고 하면은 이번 계약이 그냥 단순한 군수 계약이 아니라 훨씬 그것보다는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우리가 전 국가적으로 독일 정부랑 우리나라 정부가 국가적으로 이 사업을 갖다 총체적으로 매달렸다는 것은 왜 그러냐? 네. 결국 외교 안보는 사실은 국방과 관련되기 때문에 탑다운에서 최고 수뇌부가 결정해야지 밑에서 따라오는 그런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우리나라 정부에다 동조하면서 이 수련에 참여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독일은 심지어
니네가 하겠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말만 하고는 그 후퇴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독일 정부가 대안을 제시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거기다 투자 약정서를 체결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투자 약정서는 어느 정도 MOU보다는 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독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소식이 이제 오늘 현대차와 또 이 한화그룹주의 주가에 플러스가 될 만한 소식일까요? 예, 이 현대차는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내키진 않은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이미 공장을 갖고 있었다가 캐나다 공장이 현대차 그룹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폐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캐나다 공장을 짓지 않는 대신에 이 수소연료 전지 분야를 갖다 제시한 거고 그래서 현대차에는 그렇게 주가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탈락한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소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오션에는 그래도 주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이 현대차 그리고 이어서 이 한화그룹주들의 주가까지 개장 직후에 참 많이 관심이 모이겠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슈도 굉장히 강력한 인사이트 준비해 주셨다고요. 어떤 언론사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역시 블룸버그인데 그 어저께 우리나라 이제 증시를 보면은 그 새벽에 끝났던 미국 증시가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지수가 그렇죠. 급락을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 우리도 같이 지수가 급락할 수밖에 없고 미국 증시가 급락했을 때 다우존스가 급락한 것이 아니고 나스닥이 급락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나스닥이란 기술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1, 2, 3가 다 이제 기술주랑 관련된 반도체 종목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저께 하인스가 100만 원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왜 그런지를 갖다가 블룸버그의 이제 보고서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도 어제 퇴근하고 나서 굉장히 좀 의아하더라고요. 이 브리핑 내내 이 시트리니 보고서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막상 개장하고 나서 증시를 보니까 굉장히 우리 증시에는 좀 플러스가 될 만한 소식이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개장한 즉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안 좋았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야, 시트리니 보고서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꼭 집어서 수혜 종목으로 분류가 됐구나 하는 걸 맞아요. 인식을 하면서 좀 네. 놀랍죠. 인식을 하면서 결국 우리나라 종목이 올라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는 100만 원을 찍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역시 20만 원을 장중에 찍지 않았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시트리니 보고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AI 때문에 디스토피아가 현실화된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산업군이 파괴되니까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하지만 시트리니 보고서는 AI가 현실화됐을 때 가장 근간이 되는 인프라가 무엇이냐? 반도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올랐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이제 차트는 어제 당일 차트가 아니고 1개월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1개월 수익률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랐는데 반대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KKR은 이제 떨어졌습니다. 아니 KKR은 도대체 그 AI에 무슨 관계가 있냐 볼 수가 있지만 KKR에 AI에 관계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AI가 소프트웨어 전체를 갖다 완전히 먹개 비처럼 잠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죠. 저도 사실 포토샵을 쓰는데 포토샵 대신에 챗GPT나 제미나이 쓰면 포토샵에 필요한 수를 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포토샵으로 대변되는 어도브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근데 KKR은 이런 소프트웨어에 많이 이게 그 익스포저 됐기 때문에 KKR에 투자한 많은 기업 중에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KKR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20% 넘게 떨어졌죠. 그다음에 그 크라우드 스트라이커라는 거는 네트워크 디지털 이제 보안 기업인데 역시 어제도 이제 중요한 기업의 보고서 하나 나왔는데 결국 이제 그 클로드가 사실은 이제 인터넷 디지털까지 그 보완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커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달일 수익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단회 어제 하루의 주가도 반영이 됐지만은 한 달 정도 수익률 보면 20% 떨어졌다는 게 무엇이냐? 시장 전반적으로 야 AI가 들어오면 결국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생태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사실 20% 넘게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상대적으로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결국 AI를 갖다가 현실하려면 반도체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면에서 주가는 상대적으로 20% 이상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한마디로 똑같은 보고서를 두고 이 나스닥과 또 아시아 증시,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의 희비를 가른 거는 단 하나, 소프트웨어에 있다고 보실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찍었는데 네. 그 시트리니 보고서가 정확히 무엇이냐 말하면 AI로 말면서 부가가치가 엄청난 부가 생성할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있다. 하나는 뭐냐? 한국의 반도체. 한국 반도체면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그게 콕 집어서 얘기했고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 사실 대만의 TSMC.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하이닉스가 아무리 HBM을 잘 만들어도 결국 엔비디아가 설계함을 잘하더라도 그걸 갖다 최종적으로 엔드 유저에게 공급할 수 있는 완성품은 TSMC가 생성합니다. 네. TSMC가 그래서 완전히 엄청난 기업으로 이제 쭉쭉 뻗어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만의 TSMC, 한국의 반도체라고 꼭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기업도 대만 기업도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좋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프트웨어 기업, 그다음에 보안 기업, 인터넷 보안 기업은 사실은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을 갖다가 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같은 테크 기업이어도 이 기업이 AI의 근간이냐 아니냐 이거를 두고 앞으로의 좀 주가의 희비가 갈리겠네요. 예, 그래서 블룸버그 이제 보고서를 보면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은 그 나스닥 100 지수와 MSCI 아시아 태평양 IT 지수,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IT 지수라는 건 결국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대만의 TSMC죠. 이런 것이 포함된 MSCI 아시아 태평양 IT 지수랑 나스닥 100 지수. 나스닥 100 지수라는 거는 나스닥에서도 그래도 우량 기업만 모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수를 갖다가 쭉 보면은 25년도 12월 1일부터 해서 지수의 추이를 보면은 정확하게 이 관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시장에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곳곳에서 스며스며서 이것이 현실화됐다. 그래서 AI가 일으킨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동시에 이 파괴하는 동시에 한쪽에서는 이거 현실화되니까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포함된 그리고 대만의 TSMC가 포함된 MSCI 아시아 태평양 IT 지수는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분명히 차트로도 확인된다. 차트는 사실은 가장 강력한 오랫동안 과거의 선행 미래를 갖다 보여주는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만큼 강력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지난 월요일 23일이었죠. 나스닥 지수를 급락시켰던 시트리니 보고서가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에는 추가 상승을 부여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상승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밤사이에 나온 이슈들 조호진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편히 잘 쉬셨습니까? 2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주요 내용 중에서 시장과 관련돼서 여러분께서 좀 주목하실 만한 내용들 4가지 기사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죠. 이 어제는 좀 한번 시장 얘기를 좀 뽑아 볼 만한 날이었습니다. 어제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죠. 일단 5,900선 돌파를 한 상태에서 마감이 됐다. 표부터 보시죠. 이 표가 정리가 참 잘 돼 있네요. 어제 코스피 2.1% 급등을 하면서 5,969. 어제 이런 식으로 가다 6,000 넘는 거 아니야? 이런 사실 오후장에 생각하시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코스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조금 또 묻혔죠. 어제 코스피를 이렇게 끌어올린 힘은 제일 밑에 기관입니다. 2조 4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 개인은 2조 3천억 가까이, 외국인도 한 2천억 정도 순매도를 해서 어제 기관이 개인과 외국인이 쏟아내는 매도 물량을 받아내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린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앞서 잠깐 그 수급 상황 표도 잠깐 보셨습니다만 최근 일주일 동안만 보면 기관은 매일 순매수입니다. 거꾸로 개인이나 외국인은 거의 좀 나옵니다만
개인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외국인은 거의 순매도죠. 근데 하나 보실 필요가 있는 거는 순매도 규모는 3조 9천억 정도 초일죠. 작은 건 아닌데 오른쪽에 기관이 사는 걸 생각하면 예전과 같은 외국인의 순매도 저런 규모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거죠. 어제 상징성 5,900선 넘었다는 것도 물론 상징성이 있는 거긴 합니다만 사실은 어제 삼성전자가 3.6% 급등을 하면서 20만 원을 넘었다라는 거. SK하이닉스는 무려 6% 가까이 더 오르면서 100만 원을 넘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2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마디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마디 수치 이게 뭐 여러 가지로 뭐 변곡점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삼성이 20만 원 넘었으니 이제는 이제 조정을 받을 것이다. 하이닉스가 100만 원 찍었으니까 이제 내려가겠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별로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항상 이 거품이라는 거는 당시에는 모르는 거긴 합니다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또는 이런 수급 상황을 가지고 거품이라고 하는 분들 또 거품이라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앞서 조호준 대표도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만은 뭐 오늘도 오늘 이제 뭐 밤새 나온 거죠. 어제 저녁부터 또 오늘 밤새 나온 국내외 이 증권사들 리포트들 보면은 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60만 원까지 이제 이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30만 원대 지금 목표 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이런 흐름들 뭐 여기 뭐 왜 이렇게 올랐는지 이런 건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오르는 이유야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 똑같은 이유인 거죠. 어쨌든 어제는 2026년 2월 24일이죠. 어제는 상당히 우리 주식시장에서 또 기념비적인 어떤 그런 하루였다. 오늘 뉴욕 시장 또 많이 또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이제 불과 한 31포인트, 30포인트 정도밖에 안 남은 6천선 고지. 오늘 어쨌든 또 우리가 또 앞에 숫자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좀 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로 가보죠. 앞서 개인들이 지금 사고 팔고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팔고요. 개인들 특히 서학개미들의 움직임이 항상 관심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환율 때문에 일단 가장 큰 관심사였죠. 근데 확실히 좀 꺾인 것 같습니다. 일단 서학개미가 보통 미국이 얼마나 투자하냐를 보여주는 수치가 이제 주식 보관 금액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주식 보관 금액이 줄고 있습니다. 올 1월에 이 고점을 찍었는데 1,744억 달러, 이게 이제 고점이었고요. 요 이후로 지난 20일 기준으로 1,645억 달러니까 대략 이게 지난 20일, 지난 1월 달, 한 달 사이에 한 100억 달러 가까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70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준 거 가지고 뭐 딱히 뭐 이렇게 의미 부여할 만하냐라고 보실 수 있긴 한데요. 물론 이게 좀 속단하게 이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주시장 상황을 보면 앞서 우리 시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코스피 올 들어서 1월, 2월 합쳐서 30% 가까이, 30% 가까이 오른 상황인데 S&P 500은 보합권 1년 합쳐서입니다.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포인트 정도 좀 마이너스를 현재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도 투자하고 국내 주식에도 투자하고 아마 거의 보통 이렇게들 하실 텐데 비중은 다르겠습니다만 어느 쪽이 계속해서 평가액이 오르는데 한쪽은 계속해서 좀 내가 투자한 금액이 줄고 있다. 그럼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꾸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내용을 담긴 기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근거가 말씀드린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이 최근 한 달 새 한 100억 달러 가까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명확하게 이쪽에서 두른 금액이 이를테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됐느냐 이걸 사실 명확하게 갈라서 반란해서 수치를 확인하기 힘듭니다만 최근에 우리 고객 재탁금이 어쨌든 110조 찍고 104조 5조 이렇게 약간 100조 원대 이상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거. 그 이면에는 미국에서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에 두른 투자들이 결국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주식 투자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결국 국내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걸 테니 그 돈이 역시 이제 예탁금으로 두르거나 또는 그 중에 또 일부는 이미 주식을 좀 국내 주식을 매수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점쳐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서학개미들의 이 소위 말하는 머니 무브가 만약에 나타난다고 하면 뭐 그렇다고 해서 1,700억 달러 들어가 있는 이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자금이 다 한국에 들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밸런스, 자산 배분 차원에서 서학개미들처럼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데 굳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식어가고 있는 미국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매달 이 수치가 확인될 때마다 계속해서 국내 주식으로 이 서학개미들의 주식 보관량이 줄어든다. 그리고 고객님탁금이 계속해서 100조, 110조 이렇게 해서 좀 늘어난다.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서학개미들의 머니무브가 나타난다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환율 하락은 물론이고 국내 주식시장이 또 든든한 어떤 수급에 또 힘이 돼줄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요. 한국산업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국책기관이죠. 여기에서 이제 산업 분석을 하는데 마치 KDI가 매크로 분석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와 중국 간의 이 첨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름이 첨단 산업의 한중 경쟁력 분석과 정책 방향 보고서. 예, 제목은 되게 딱딱한데 내용은 잠옷 사실 심각합니다. 표 보시죠. 보면은 반도체는 경합이죠. 나머지는 다 빨간색입니다. 중국 우위라고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로봇, 전기차, 뭐 배터리, 자율주행차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테면 뭐 첫 내용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반도체가 경합인데 경합이라는 거는 경쟁 관계 수준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언뜻 생각할 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반도체 세계 최고인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반도체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고 보는데 메모리는 사실 우리가 압도적인 건 맞는데 비메모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선단 공정으로 계속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이직 쪽으로 계속 가면서 그러니까 맞춤 어떤 설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니 이 비메모리 쪽에 대한 어떤 시장 규모 사실 원래 더 크고 이쪽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쪽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인식들이 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비메모리 쪽 특히 이제 후공정의 패키징 쪽이라든가 이런 쪽 비메모리 쪽에서도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또 칩 설계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중국이 기술이나 가격, 인프라 측면에서 우리와 거의 대등한 수준이다. 이런 해석이 좀 나온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 인프라 전체, 그러니까 생태계 전체로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는 우리가 중국한테 지금 사실은 앞서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옵니다. 산업연구원에서도 조심스럽지만 약간 그런 뉘앙스의 얘기도 좀 포함이 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중국은 항상 우리 밑에야 첨단 기술 이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로봇이라든가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은 중국보다 훨씬 앞서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중국의 여러 큰 도시에서 뭐 좀 이미 시행이 좀 되고 있고 심지어 자율주행 그 택시죠.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이미 중국에서는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 많다는 얘기도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산업연구원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그 얘기는 우리가 직시를 해야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대응 방안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얘기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표 바로 보시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올해 주가 추이를 보시면 좋죠. 최근에 조금 뭐 횡보하긴 합니다만 주가가 이미 에코프로는 16만 원대,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은 21만 원대 다 넘어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가총액 좀 1위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가 좀 차지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좀 시가총액 또 그 뒤를 좀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좀 이렇게 오른 게 뿐만 아니라 수급도 좋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굉장히 에코프로 BM을 꾸준히 사고 있더군요. 에코프로가 순매수 1위, 에코프로 BM이 순매수 2위입니다. 이런 외국인들이 계속 하고 있다. 언뜻 생각하면 2차전지 쪽은 지금 완전히 턴어라운드 한 게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실 법한데 이미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되면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 있는 거 우리가 늘 이제 확인을 하는 바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실적 이 부분도 좀 살펴보면 에코프로가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고 매출액은 10% 가까이 좀 늘어났고요. 에코프로 BM도 영업이익이 역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가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한 턴어라운드한 이후에 성과를 내는 그런 시장이다. 그다음 왜 2차전지가 최근에 관심을 갖느냐라는 건 여러 가지로 좋은 뭐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특히 양극재 쪽 이런 쪽으로 좀 분위기가 좀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AI가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산업의 판이 바뀌고 있고요. 그 흐름이 미국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 물가, 또 성장 둔화 논란 속에서 시장의 중심축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마켓 비하인드는 이춘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좀 미국 증시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지수가 잘 가긴 했는데 지수보다 좀 눈에 띄는 게 업종별로 희비가 좀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걸 추세적인 하락의 신호로 봐야 될지 아니면 뭐 단순한 순환매다라고 봐야 될지 대표님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순환매인 건 분명한데 단순하진 않죠. 네. 지난 2, 3년 보면 빅테크, IT 뭐 이런 애들이 막 끌어오면서 이익 성장이건 주가 네. 상승이 거의 뭐 절반 이상, 3분의 2 이상을 끌어왔던 시기였잖아요. 네. 작년 초부터 듬성듬성 그런 모습이 보이더니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타이밍. 뭐 구조가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시군요.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는데 M7들의 수익성이 네. 뭐 전혀 달라지는 그런 추세 아니고 내일인가요? 이제 엔비디아도 발표되겠죠. 네. 3주 전에 엔비디아하고 같은 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ASML이라든가 뭐 TSMC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사상 초유의 실적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비슷한 패턴으로 나올 겁니다. 이런 수익성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네. 지난 3년간 엔비디아만 해도 뭐 한 16배 올랐잖아요. 브로드컴만 해도 작년 한 해 그렇게 시끄러웠던 작년 한 해 브로드컴 한 45% 올랐고 구글 한 65% 올랐고 야. 그럼 좀 쉬어갈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네. 그렇다고 많이 빠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돌아왔지만 그런 친구들이 좀 쉬면서 그동안에 많이 못 올랐던 종목들 지금 뭐 띄워주시는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네. 뭐 에너지, 산업재, 소재, 중소형주 심지어 또 올해 들어 지금 부동산도 아주 약진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모습을 보면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주 그 바람직한 순환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순환매는 맞지만 또 단순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굉장히 없고 바람직한 네,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람직한 네, 모습이다. 쏠려 있는 상승보다는 이게 뭐 융단 폭격한다고 그러나요? 네. 이제 전방위로 같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그러니까 여담이지만 저희는 오래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투자할 만한 업종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실제 저희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투영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뭐 지수가 뭐 붕괴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자금 이동이 좀 업종이 재빨라지는 그런 재편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제가 그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M7이나 이런 빅테크들이 좀 주춤주춤하면서 눈여겨봤던 모습은 그러면 그동안에 들어와 있던 자금들이 빠져나가서 다른 자산군이나 다른 시장으로 많이 가고 있느냐를 봤는데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순환매가 그 얘기인데 다른 업종으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상승을 뭐 촉발 내지는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저는 상당히 편안하고 아주 바람직한 순환매 장세다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좀 방어적인 포지션을 취하기보다는 업종 선택이 중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늘 그렇죠. 그래서 여담이지만 작년 초부터 제가 여러 인터뷰를 하면서 좀 네. 선일익을 그러니까 섣부른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작년 초, 재작년 말 뭐 엔비디아, 빅테크, IT 일색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언젠가부터는 조금 이제 자산 배분과 분산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좀 요즘 주목하고 있는 거는 미국의 대법원 관세 판결이잖아요. 그 이후에 좀 실효 관세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변화가 좀 특히 테크 기업 실적 쪽으로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조금 혼재돼 있는데 네. 조금 다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네. 게 제가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대법원 관세 판결이 시나리오가 한 3가지다. 위헌이다, 합법이다, 섞여 있다. 네, 예를 네. 들면 뭐 언제까지는 괜찮으니까 언제부터는 부과하지 마. 그런데 하여튼 위법 판결이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반길 거다. 그렇지만 이게 약간의 착시 현상이 있고 한 2, 3일 지나면 트럼프가 또 뭐 122조 때리고 10% 얘기했다가 또 15% 얘기하고 물론 아직 행정명령이 사인은 안 했습니다만 네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또 무슨 국가 안보세 뭐 이런 거 막 때린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과거의 관세보다 위법 판결이 났다고 해서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반색을 했다가 어이구 이거 또 다른 거 또 때릴 수 있겠네 그래서 살짝 흔들리지 않을까 싶다 그랬는데 네. 다행스럽게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루 정도 흔들리고 어제 또
상당히 올라주는 거 보면 사실 어제는 뭔가 특별한 캐탈리스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12월 달 역사적으로 보면 2월 달하고 9월 달이 항상 안 좋은 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절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2월이 다 지나가니까 이제 좀 다시 사보자 뭐 리밸런싱의 촉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좀 그 관세 때문에 막 흔들릴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좀 무색할 정도로 어제는 사실은 왜 그런지 모르게 다시 올라버렸단 말이죠. 뭐 AI 쪽으로도 좀 좋은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성장주 모멘텀이 이게 어떻게 하루 살아난 이틀 것 만에 같아요. 이렇게 막 네. 바뀌나요? 막. 그러니까 참 시장은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귀신도 모른다는 건데 어쨌건 뭐 반가운 모습인데 그래서 관세로 인해서 뭔가 다르게 막 달라지고 이런 거는 없다. 왜냐하면 보편 관세가 위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상호 관세가 네. 위법이라고 얘기했었지만 232조, 338조, 301조 뭐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 그러면 뭐 지정학적인 어떤 국가 간의 패권이라든가 레짐을 형성 내지는 유리하게 끌어오기 위해서 트럼프가 여기서 과하게 흔들어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1월 3일 날 중간 선거를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 뭐 방송에서 이런 표현 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사리판에 다시 또 갖고 나와가지고 막 작년 2월부터 4월 생각해 보십시오. S&P 500이 2달 만에 19.8%가 빠졌습니다. 네. 이런 시장을 연출할 리는 없지만 어떤 뭐 레짐의 어떤 유리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 하는 것처럼 뭐 122조, 232조 이런 거 갖고 충분히 더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관세가 뭔가 막 위법 판결이 났다고 해서 전혀 없어지고 작년에 한 1985억 달러인가 관세 수입을 끌었다고 하는데 그걸 다시 다 돌려줘야 되고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돌아왔지만 네. 시장 펀더멘털 관점에서 별로 달라지는 거 없다. 아, 그렇군요. 뭐 또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실효 관세율이 16.9%에서 9.1%로 전망이 됐다라는 네네. 이야기도 있고 뭐 빅테크 쪽으로도 영향이 특히나 어떨지도 궁금한데 조금 더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글쎄요, 빅테크 크게 뭐 영향이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관세라는 게 종류가 달라진 것뿐이지 네. 지금 보시는 대로 한 15%에서 한 16% 정도 네. 됐었다고 그래요. 보편 실효 관세가. 근데 이제 요번에 위법 판결 덕분에 한 9% 초반대로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이 그렇군요. 대충의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유리했으면 유리했지. 어쨌건 유지되는 관세이긴 하지만 실효 관세 레벨이 지금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유리한 방향으로 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정도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테크 기업 마진 쪽에는 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아주 큰 영향까지는 좀 생각하시지 네네. 않는다. 그리고 이제 네. 앵커님 그 테크 쪽 질문을 계속 해주시는데 저는 네네. 테크도 테크지만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빅 플레이어들보다 차라리 네.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더 큰 수혜를 보는 아. 시장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더 네네. 수혜가 크게. 관세도 어쨌건 다운그레이드 돼 있고 음. 뭐 작년 7월 달에 통과된 감세안 OBBBA 네. 우리가 오빠 법안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주 내용이 뭡니까? 세금 인하시켜주고 소득세, 법인세 깎아주면서 기업 마진, 개인 소득 증대시켜주고 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동안에 조금 눌려왔던 상승세를 제대로 못 보여줬던 중소형주가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네. 되팀이 있을지 않을까. 그리고 적어도 연초 이후 지금까지만 보면 아까 첫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네. S&P 500 시가총액 대형주를 반영하는 S&P 500이 어제 올랐으니까 거의 한 뭐 0.5% 플러스 거의 뭐 강보합 정도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가장 다시 한번 띄워줄게. 네. 가장 오른쪽에 이퀄 웨이시라고 해서 그 500개 종목의 n분의 1로 시가총액을 반영한 그러니까 네. 중소형주의 상승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가장 오른쪽 파란색이 YTD 상승률이거든요. 아, 5.37%인데 네. 이게 그저께 기준이니까 한 6% 가까이 됐을 겁니다. 네. 이 정도면 중소형주가 상당히 약진하고 있다는 아, 거거든요. 네네. 뭐그 정도의 시각을 좀 함께 감안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빅테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중소형 쪽으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봐야겠네요. 네, 실제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저희는 ETF로만 구성을 하는데 중소형 뭐 종목들 네. 뭐 ETF 상승세가 올해 들어 한 20% 가까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또 이 관세가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실시간 물가 지표는 또 오히려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뭐 괴리가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그 제가 유일하게 올해 잠재 리스크 중에 하나가 해석이 제대로 전망이라거나 뭐 전망도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네. 물가입니다. 아. 이 물가라는 게 작년 4월달에 그 4월 2일날 판때기 관세라고 하는 때리고 중반부터 하반기로 올수록 이게 분명히 물가로 투영이 될 거고 네. 소비자 물가로 전이가 될 거고 근데 실제 지지난 한 달 전 됐네요 벌써 소비자 물가
지수에 투영이 되기 이전의 서플라이 체인의 물가 상태를 반영하는 수입 물가, 생산자 물가는 또 살짝 바텀아웃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네.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소비자 물가, 최종 소비자 물가가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보시는 그 그래프에서 보시는 왼쪽이 제가 사실은 문난에서 제일 처음부터 쓴 것 같은데 그러셨군요. 저게 실시간 물가 지표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PC라든가 뭐 네. BLSN 이런 데 발표한 거하고 산식은 틀리지만 패턴이 굉장히 정확하고 선행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네. 3년 내내 저걸 쓰고 있는데 오. 저거 보시면 그래프 빨간색 그래프 커서 가는 요 꼭 두 개의 꼭지가 보이잖아요. 봉우리가. 네. 이게 작년 하반기 요 오른쪽 꼭지가 12월 달에 물가 실시간으로 반영했던 거예요. 이게 작년 중반에 한 1.4% 이게 연간 CPI 상승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아, 민간에서 그렇군요. 실시간 발표하는 겁니다. 네네. 데일리로. 1.4% 정도까지 빠졌다가 연초 이후부터 계속 연말까지 상승을 해요. 그래서 2.6%인가 2.7%까지 갔다가 아. 올해 딱 접어들면서 지금 급전직하를 하고 있습니다. 뚝 최근에 떨어지고 있네요. 살짝 올라오긴 하지만 네. 대세의 지장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100% 그대로 선행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제가 보고 있었던 3년 동안은 실제 CPI라든가 PCE 물가를 선행성을 아주 잘 보여주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난주에 발표됐던 PC 물가가 살짝 바텀아웃 하는 걸로 나왔죠. 네. 먼스로 0.2인가 0.3이었던 게 0.4로 떴다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이 두 번째 봉우리 하나의 패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면 1월 달 걸 보여주는 2월에 발표하는 네. CPI라든가 PCE 물가는 요 실시간 패턴이 먼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우려할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까지는 수입 물가 반영됐고 생산자 물가 반영이 된 거가 네. 소비자까지 전이는 안 돼 있는 걸 지금 보고 계신 건데 그렇네요. 그걸 우리가 100% 장담할 수 있겠냐는 거죠. 기업들이 언제까지 다 떠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좀 지리하게 설명했지만 관세가 위법 판결이 났더라도 뭐 2, 3, 2조, 3, 3, 8조 뭐 많단 말이죠. 또 트럼프가 그 정도 유지를 할 거예요. 네. 뭐 재정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럼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기업 마진을 계속 억누르고 있을 텐데 기업이 계속해서 떠안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언젠가 올해는 한번 이 관세가 네. 물가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 FOMC 마이뉴트라든가 네. FOMC 위원들에서도 뭐 스테이트먼트에서도 다수의 위원들이 물가의 우려를 계속 지금 그 삭제시키고 있지 않은 배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관세가 소비자 물가로 전이될 수 있는 상황까지도 한번 유념해 보자는 말씀으로. 그거는 100% 우리가 정리를 떨쳐버릴 수 없는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미국 경제 펀더멘털도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2025년 4분기 실질 GDP가 1.4%로 둔화가 됐습니다.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일시적인 요인으로만 봐도 될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여담이지만 일각에서 그 롱또라이라고 저를 별명을 지어놓으셨더라고요. 대표님한테요? 네. 경제라고 하는 게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요소들이 막 믹스가 돼서 굴러가는 게 경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뭐 호사가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거 안 좋은 거가 산재에 있단 말이죠. 네. 안 좋은 거를 탁 찍어가지고 시트리니 보고서인가요? 어제 또 시트리니 보고서 갖고 한번 네. 광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굉장히 화제가 됐죠. 모 방송 어제 출연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했다 이렇게 아이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셨어요? 네. 작년 하반기에 마이클 버리가 또 한번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막 시장 네. 핑계를 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걸 가지고 탁 찍어서 거기에 매몰돼서 투자 판단에 호도가 될 건지 좋은 것도 같이 보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가질 건지는 제가 외람됐지만 한번 강조를 하고 싶었고 네. 지난주 발표된 거 작년 4분기 GDP 성장이 1.4%였습니다. 네. 전분기가 4.4%였는데 1.4%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표면적으로. 네, 그런데 작년 4분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역대 최장 기간에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뒤늦게 반영되긴 했지만 한파 뭐 이런 것도 있었다면 그러면 미국 GDP가 한 32조 정도 되는데 네. 거기에 3분의 1 차지한 게 소비란 말이죠. 그러면 소비 활동이 왕성하게 됐겠냐는 거죠. 작년 겨울에 우리 겨울에 뭐 눈보라 치고 난리가 나 있는데 레스토랑 가서 외식합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슈링크 됐겠죠. 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작년 한 해를 딱 보니까 2.2% 성장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미국의 잠재 성장률, 이거 실질 GDP입니다. 명목이 아니에요. 실질 GDP의 평균이 1.5에서 1.8이에요. 네. 그거 감안하면 2.2가 전분기에 2.4에서 2.1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애뉴얼 성장이 네. 2.2가 절대 낮은 수치 아니라는 거고 그렇군요. 죄송하지만
그래픽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는데 네. 이 GDP 서브 지표 중에 제가 커서 지금 갖다 대놓은 국내 민간 구매자에 대한 최종 판매라는 하부 지표가 있어요. 네. 이게 소비세를 가장 잘 보여주거든요. 전분기 2.9에서 2.4%입니다. 2.4% 굉장히 높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GDP가 그 분기별로 2.4% 성장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지표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지만 이 GDP 하나만 갖고 설명드린 이유가 뭐 노동시장, 물가, 아까도 얘기했던 물가, 소비, 뭐 기업들의 어떤 뭐랄까 자본주의 지출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한 게 GDP 성장률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미국의 펀더멘털,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사운드한 상황이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오늘 준비해주신 자료도 많고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저희가 앞서 얘기를 좀 깊이 있게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게 말이죠. 꼭 다음에 다시 모시고 싶네요. 아, 예. 네, 오늘 시장이 뭐 단기 조정보다는 업종 재편과 구조 변화에 더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정리해보고요. 다음에 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춘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